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담판을 이틀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벼랑 끝 협상에 나서는 만큼 경제와 통상, 외교 당국이 일제 미국으로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원을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측의 일방적인 2+2 통상회의 취소로 출국 직전 발길을 돌렸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오는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관세 담판을 앞두고 이번엔 무사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애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미국으로 떠난 구 부총리는 현지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막판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최종 관세 담판에서 대규모 조선업 협력을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 등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입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 지원 사격을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미국에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힘을 보태기 위해 출국했는데 반도체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단 하루 앞두고 벼랑 끝 협상에 나서는 만큼 경제, 통상, 외교 수장이 미국으로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받아낸 관세율 15%가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결과를 안고 돌아올지 기대와 우려 그리고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유럽연합과 체결한 협정까지 반영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7.3%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직후 몇 년간 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에 기록했던 2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돈 벌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노동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 ENC란 기업명을 콕 집어 올해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곧바로 유관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단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 호응하며 사고가 반복되면 이를 공시에 투자를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장부터 이 대통령 모두 발언,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회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후 포스코 ENC의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민 포스코 ENC 사장은 오늘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는 어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 4차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문체부 최희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은 물론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 취업 특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검증에 나섰습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입사한 뒤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퇴사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최 후보자는 딸이 회계법인 입사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친구 추천으로 회사에 지원했고 자신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딸의 자발적인 선택을 아빠로서 묵묵히 응원했을 뿐이라면서도 취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엔 성년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 부동산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대해선 매입 당시 호재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토지 매입 시점과 호재 소식 발표까진 8년 가까운 시차가 있다고 엄호하면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는 발목 잡기라며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료 내는 태도 이런 걸 보면 후보님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하시면 안 돼요. 입틀막이세요? 자료를 100% 낸다라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삼선 현역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녀에게 아파트 전셋값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피하려 금전대차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장녀의 채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건 본인의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 과열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장관이 되면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이 높고 김 후보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장관에 지명된 배경이라 본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오늘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낭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퇴임으로 대통령실이 조속히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추가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애꿎은 기업만 쥐어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 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 만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 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란 건데 재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고가는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부정해도 증세, 그것도 기업 쥐어짜기라는 본질을 흐릴 순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우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마저 거스르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가경제는 외면한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정부 여당이 감세 기조 전면 수정이란 방향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만큼 여야 간 거친 정책 대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2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던 농업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 등 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하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강선호 의원과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폭력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의원 징계안 29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폭염 경보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시원한 곳으로 알려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뜨거운 열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폭염 상황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뙤약볕이 먼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폭염특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진한 곳은 폭염 경보, 연한 곳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인데요. 전국이 새빨갛게 물들어서 폭염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 태백마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제는 여기 한라산이 있는 곳이죠. 제주 산간과 추자도 두 곳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상특보는 전국을 183곳으로 나눠서 발표하는데요. 이 중 161곳은 폭염경보, 그리고 20곳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제주 산간 지역 중에서도 고도가 낮은 중산간은 종종 폭염특보가 발효되는데요. 이 높은 산지는 기록적인 더위가 있었던 해인 2018년이나 지난해에도 특보가 내려진 적이 없어서요. 올해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한라산 빼고 다 빨간색인데 우리가
유독 강원 태백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혹시 태백 지역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뭡니까? 태백이? 네, 에어컨 없이도 사는 동네입니다. 이 태백은 주민 거주지가 해발 900m인 고지대로 그만큼 서늘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래픽 화면 보실까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단 한 곳, 태백입니다. 같은 강원도라도 여름 더위의 양상은 전혀 다른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7월과 8월 평균 기온만 해도 강릉과 태백은 무려 4도 정도나 차이가 나고요. 더 큰 차이는 폭염과 열대야 일수에서 나타납니다. 강릉은 한 달의 절반 가까이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태백의 폭염일은 1.53일, 열대야 일수는 0.131일 뿐입니다. 그만큼 태백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건 그해 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는 8월 1일에 발효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사흘 앞서 내려졌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 넘게 이런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도 경기 가평과 여주는 39도 이상, 수도권 곳곳과 서울 광진구는 38도를 넘겼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기도 했는데요. 이번 폭염을 이불을 두 겹 덮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대기 중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리고 상층에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이 뜨거운 남쪽 공기를 끌어올려서 남동풍을 타고 더운 공기를 밀어넣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겨울에 덮는 두꺼운 이불을 둘러싸고 그 안에 히터까지 켜놓은 상황을 떠올리시면 지금이 얼마나 뜨겁고 숨막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예,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젯밤 생각해 보면은 전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22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긴 했지만 어제 밤 사이 최저 기온은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하루 전 강릉에서는 최저 기온이 30도로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26.1도로 무려 4도나 낮아졌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온 하강풍이 강릉만큼은 아니지만 최저 기온이 27.6도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원인은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에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대기 상층 10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예.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렇게 확장했었던 티베트 고기압이 지금은 이렇게 본체는 이곳에 있지만 이 밀가루 반죽 늘어나듯이 떨어져 나와서 한쪽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덮고 있던 두 겹의 이불 중에 하나를 살짝 걷어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겹의 고기압이 빠졌다고 본다면은 이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겁니까? 네, 아쉽게도 아닙니다. 지난 주말 휴일처럼 38도까지 오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도 높은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기상청은 우선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기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기 상층 5km 부근입니다. 이 최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잠시 떨어져 나갔어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렇게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서 이 맑은 날씨와 강한 햇볕, 그리고 이 뜨겁고 습한 남풍 계열들이 바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확장해서 이렇게 8월 초에는 이렇게 8월 초에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사실상 더위는 8월 초가 가장 강한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날이 8월 1일인 만큼 올해도 8월 초까지는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극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나기가 잠깐씩 내리면 좋겠는데 비 소식은 없습니까? 네,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여행 가서 하늘 사진 찍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구름 모양이 특이하다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수 하늘인데요. 하늘 전체는 맑은데 한 곳에만 구름이 크게 피어 올랐습니다. 또 다른 화면은 서울 하늘인데요. 이 구름들이 조각조각 나뉘어서 하늘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여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좁은 지역에만 구름이 급격히 발달해서 이 짧지만 강한 소나기를 쏟아붓곤 하는데요.
이 강하게 발달한 구름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 광주와 담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분간은 국지적인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비가 내릴 때는 잠시 더위가 식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오히려 습도가 더 높아지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태풍 소식도 궁금한데 이렇게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으면 태풍이 못 올라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8호 태풍 꼬마이와 이 9호 태풍 크로사가 각각 중국과 일본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8호 태풍 꼬마이는요, 이 필리핀을 지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가 이번 일요일 밤에 부활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상공을 강하게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동풍이 강화돼서 다음 주 초까지는 폭염을 부추길 걸로 보이고요. 후반에는 중국 내륙으로 갔던 태풍의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지 않자 내일 오전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내일 바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군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곧장 재소환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이후 조사에도 불응할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방문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집행은 교도관이 하지만 앞서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교도관이 강제 구인을 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거듭 따르지 않은 걸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예, 특검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건데 윤 전 대통령이 내일은 출석할까요?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이 나빠져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칠명 위험이라는 주치의 진단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 조사와 관련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와 같은 취지인 겁니다. 특검은 아직 구치소로부터 건강 관련 어떤 소식을 전달받은 적 없고 앞서 내란 특검이 소환했을 때도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던 거로 안다며 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관련 수사도 이뤄지고 있죠. 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특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중 장모 집에서 발견된 김 여사의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에 대해서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란 입장인데 특검은 과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을 땐 지인에게 빌린 거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던 만큼 의혹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혜성 씨는 오늘 아내 정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해주면 베트남에서 귀국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주장을 거듭한 건데 특검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면서 조사에 응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군요. 네, 특검은 오늘 오전 9시쯤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우선 진술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박재홍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결 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연락한 의원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요? 네, 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특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 해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를 되묻고 싶다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특검에 출석했죠? 네, 조 전 원장은 오전 9시 20분쯤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대부분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 출석 당시 상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려한 거 직접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보고받고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그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경로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다른 참석자들이 특검에 출석해 VIP 경로설의 실체를 인정해온 만큼 조 전 원장도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한편 특검은 내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재소환한 뒤 목요일에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긴 북한의 추가 담화에 회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해보려는 기류가 계속 감지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보유국 인정이 대화의 전제라는 북한 주장과 거리를 두면서도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하고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뚜렷한 계기가 없는데도 연달아 대남, 대미 담화를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대화 국면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담화에서 한미동맹을 비난한 것 역시 대화 조건을 근거로 볼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대신 한미 군 지휘부가 모여 이른바 워게임을 하는 정도로 형태를 조정하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산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은 인준 당시 연합 방위 체계에 따라 한미 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며 통일부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군 내부에선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미 훈련을 조정하는 건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70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과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 눈치가 더 무서운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호력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명을 떠받드는 정 장관의 대북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SNS 등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거칠게 비난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 처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그동안 자신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처장은 사과문에서 즉각적인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 또 비리 백화점 등 하면서 이 지난 청문회 일반적인 사항 비슷하게 도덕성 검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무슨 비리 백화점이라든가 종합 세트라든가 제기했던 의혹이 불법, 위법, 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정책이나 능력, 그 전문 부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질문들, 답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꾸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 300조 시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대답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슬쩍 그 형식을 거치는 편법을 대단히 교활하게 비춰줬어요. 그 자료만 제출하면 아빠 찬스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거 아닙니까?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님 관련해서 이제 전세금 6억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들 털고 다 털어가지고 장관의 자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세 딸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부양으로 알겠습니다, 후보장님. 네, 두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빠 찬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다혜 씨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지금 최희영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윤도 후보자 모두 다 아빠 찬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찬스 물론 이제 아빠가 잘 나가면은 본인이 자부심 느끼고 또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경쟁조차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이 가져갈 정당한 기회를 아빠 잘 만났다는 이유로 해서 뺏어가는 그런 불공정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네이버 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딸이 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 이후에 영주권 얻어서 영주권을 얻자마자 불과 몇 달 뒤에 그 회사를 퇴사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네이버 대표 출신이시고 미국의 네이버 자회사에 세워졌는데 그 딸이 미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에 가면서 아빠 몰래 취업을 했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더군다나 영주권을 얻자마자 몇 달 뒤에, 한 2달 뒤에 회사를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목적이 있었었다. 아빠에게 말을 해서 자회사에 들어가고 영주권 얻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잠깐 적을 둘게라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 찬스가 없었다는 그 최 후보자의 변명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인사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일단 아빠 찬스로 규정하고 특혜, 불공정의 뭐 사례인 것처럼 전부 이렇게 묶어서 규정하고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막상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최희영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글로벌 회계 법인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취업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웨이버 미디어는 이미 지금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아빠의 특혜 때문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이 최윤덕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자녀에게 이제 전세금을 빌려줬다는 건데 이 재산 김윤덕 후보자요?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아빠 찬스로 규정했는데 전세금이 없던 장녀에게 그거를 대여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재산 신고에서 한번 누락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죄했고요. 작년에 아마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사인간 채무 채권으로 관련 내용이 다 기재돼 있습니다. 이걸 굳이 숨기거나 특별히 장녀에게 다른 어떤 이 부당한 방식을 통해서 증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건 다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좀 크다는 이유로 이거를 아빠 찬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돈이 있어서 그런 덕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뭐 심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이게 아빠 찬스 불공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김윤도 후보자 아빠 찬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6억 5천만 원 자녀에게 전세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윤도 후보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면요 서민들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서민들이 은행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못 갈 수 있게 하는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김윤도 후보자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김윤도 후보자는 자기 자녀에게는 은행 대출 필요 없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무려 6억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전세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현금 부자들, 현금을 많이 가진 부모들만 자녀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나는 실수요자고 나도 내 자식에게 전세값 구해주고 싶은데 왜 내 대출 규정에 맞고 현금이 없는 내가 무슨 죄냐라고 따지면 김윤도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윤도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이제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퇴색되거나 또는 그 저희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김윤덕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을 조금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자녀에게 수억 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냐. 그랬더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불법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후보자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문제와 이게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특히 대출 규제를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이 대출 규제는 서울 집값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 김윤덕 후보자 장관 지명 이전에 이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했던 정책이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있습니다만 이 정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대출을 통해서 이 악순환하는 구조. 그래서 집값이 다시 끌어올리고 결국에 돈 있는 사람만 차익을 얻어가는 이런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부분은 기다리고 지켜봐 주셔야 될 문제지 지금 김윤덕 후보자의 자녀의 전세금 이 차용 문제를 지금 대출 규제화 문제시켜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공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주장인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2년에 안양 아파트를 6,400만 원에 사서 2007년에 6억 6,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수익률이 939%.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문화체육부 이제 장관이 아니라 이분은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게 불과 5년 만에 수익률이 9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0배 정도 본인이 투자한 거에 10배 정도 수익을 5년 만에 냈는데 이 정도 부동산 투자 실력이면 부동산 회사를 차려 가지고 해도 크게 아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안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2002년에 이천 땅도 샀었는데 이천 땅을 1,5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2011년에 1억 5천만 원에 매도해서 수익률을 600% 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땅 여기에 소액 투자를 해서 뭐 900%, 6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부동산 업체를 차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국민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계 워런 버핏입니까? 939% 수익이 참 일단 투기라고 신기하네요. 말씀을 하시니까 투기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런 수단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오늘 지금 오전부터 계속 청문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라고 이 규정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좋게 얘기하면 성공한 투자죠. 그런데 이제 그 가액을 보면 실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퍼센테이지로 수익률 939%. 그래서 뭐 비상식적인 투자 수익, 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당시 최초 매입가하고 나중에 이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 차익이 수익일 수 있죠. 뭐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하면 불로소득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투기라거나 부당한 수익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에도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영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47억입니다.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로 성공해 왔죠. 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불로소득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IT 업계 K컬처 관련해서 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그 능력을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달라는 취지로 지명한 것,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지 과정에서 이미 20몇 년 전에 있었던 몇몇 투자, 거기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수익률만 이 과다 계산해서 무슨 거의 1000%, 930% 수익해서 마치 상당한 투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가지 관심 받는 법안,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각각 국회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음 달 4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야 협치 정신에 일단 어긋난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역시 말뿐이다라는 게 생각이 또 들고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경쟁이 전당대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은 괴멸시킬 것인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협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아서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의석수로. 또 하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고 불법 파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상공회의소 오늘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두 개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에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요. 또 오늘은 경제 8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존 기업계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펴왔죠. 이게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상시적인 파업을 촉발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그 우려가 전부 현실화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파업을 조장하고 언제든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무한정 허가를 해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아닙니다. 이 하청 노동자와 원청 내지 사용자 간에 교섭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파업이 되는 경우에 과거는 전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을 양상해왔던 이 구조를 끊어내야 된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돼 왔고요. 여야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두 번이나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협치가 뭔가요?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여당, 지금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협치인가요? 국민의 뜻이, 다수의 뜻이 있고 이 입법안을 통해서 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되 안 되는 경우엔 처리를 하고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 경영계가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있고요. 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 또 소통의 노력을 앞으로 실행되기 전까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통과된 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청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터를 벌이고 매일 파업만 하겠습니까?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당장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의미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노란봉투법은요, 불법 파업 면책을 허용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노조와의 협상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으면 노조는 그냥 불법 파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오면은 여당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이 이미 손실이 나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이미 손실이 난다든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건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조항이 뭐냐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노동쟁의를 할 때 노조가 지금 2개, 3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노조와 협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기업인을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발언 횟수가 공평하지 못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 파업이 바로 면책됩니까?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불법 파업 이전에 교섭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청과 원청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교섭을 통해서 노사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노사 안정 또 사업장의 안정화를 기해야 될 책임이 사용자에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기업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되게 ILO의 권고 기준에 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법 자체로 파업이 뭐 일상화되고 모든 파업은 불법임에도 다 면책되고 그러한 우려로 나가는 것. 그래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너무 과도한 우려로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중계를 그동안은 전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 과정을 쭉 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생중계하면서 오늘 그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최동석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말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재하는 장면이 나와죠. 저는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설화, 망언이 지금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발언, 이게 본인이 임명을 해서 만든 인사인데 그분이 충분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발언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임을 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인사를 하고 나서 좀 불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이제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무회의를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본인이 지금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는 장면이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중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과거 설화로 인해서 논란을 빚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국무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관련 얘기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사과를 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 자리의 내용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로 논의된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렵게 발언 기회를 얻길래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됐으니까 납득할 만한 뭐 간단한 멘트라도 하길 기대했습니다. 뭐 국무회의 찌지상 거기에서 신상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모두의 이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길 바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런 반응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서 기왕에 만들어진 기회를 왜 저런 방식으로 발언했을까 좀 아쉬웠고요. 뭐 그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후 뭐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혁신처장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께 검증받고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국무회의 공개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거죠. 뭐 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요. 회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뭐 최초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중요한 어떤 정책상의 논의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뭐 회의 공개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고요. 저 국민 주권 정부로 표방한 이 정부에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국무회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개되고 알리고 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비밀 사항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전부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동석 처장이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국민의힘 공식 반응 있습니까? 그 사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난사하듯이 비판과 조롱을 여러 번 해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 같이 이런 분들 같은 분들 다 엮어가지고 뭐 좀 멍청했었다, 뭐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비판한 것은 국민들 글쎄요 수긍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의해서 굉장히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임명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보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뭐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형이상학적인 말을 하는데 얼마 전 했던 말도 이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은 국정원의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라든가 윤리, 역량 이런 거 평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여당은 야당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의혹 이후에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좀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당에서 딱히 뭐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에 입당한 사람들에서 딱히 해당 행위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또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 그러면 입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한 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또 투표를 행사했다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주장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크게 딱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과 가까웠던 배현진 의원도 오늘 홍 전 시장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폭로 내용을 비판하는 게 우선일까 싶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뭐 우리나라는 정당 활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거나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당에 입당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천지 이 교인들은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당을 했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이 조치를 검찰로서의 조치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신천지 본인 교단의 이익이 될 만한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적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중대한 사태인 거죠.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향후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의 이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자세인데 무조건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자유통일당, 통일교 또 최근에는 전환길씨 등 극우, 뭐 종교단체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이런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런 정당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 지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 오늘 밤에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는 사기극이었다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저는 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권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좀 부족할 건데 이렇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야당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괴멸시킬 수 있을지 더 잘 괴멸시킬 수 있을지 경쟁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야당 당시 대표였죠. 대표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어떤 룰 이런 걸 바꿔가지고 친명 주자들을 공천 주기 위해서 수많은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는 뭐 전화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조작도 의혹이 있었었고 룰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하다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공천 사기극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발하면 민주당은 수용하겠습니까? 이웃 정당에서 하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행위에 대해서 고발 운운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좀 부정적인 워딩을 썼거든요. 실제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고발 조치가 들어갈까요? 글쎄요,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단순하게 민주당 이 당대표 후보 두 분 간의 경쟁의 과열로 그냥 성명성 경쟁 때문에만 발생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이 결국 이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력한 당권주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등등등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이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전환기 씨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결국 이 셋의 공통합은 또 야당과 민주당과 무조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분들이 지금 야당의 주류가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민주당이 그런 야당과 무조건 협치만 주장할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최우선의 과제로 민주당이 두고 있는 내란 청산, 이제 그런 것들의 과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아직은 협치를 얘기하기보다 여전히 내란 청산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뭐 지지자 당원들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전당대회 경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의 출석을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네, 안철수 의원이 아마 참고인 자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참고인 자격으로 가셔서 내란 특검팀에 본인이 이제 들었던 얘기라든가 또는 목격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특검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틀 뒤에 3특검이 출범하면서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출국 금지, 압수수색 등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심지어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45명의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정치적 의도로 지금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소환해서 특검에서 어떤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분열을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나머지 가족까지 살해하려는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내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피의자는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는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피의자, 내일 검찰에 넘겨지죠? 네, 인천 연수경찰서는 내일 오전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저녁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생일잔치 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2번에 걸쳐 총을 쐈고 이후 아들의 부인 그리고 손주 2명에게도 위협하며 다가가는 등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있던 가정교사가 도망가자 비상구 복도까지 따라가 추가 격발했지만 불발되거나 도어락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이후 부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조 씨의 전처는 7살이던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거를 했고 아들이 결혼한 뒤에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일이나 명절 등에는 함께 모였고 가족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조 씨에게 통신비, 연금부터 생일 축하금, 공과금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혀 1년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고 집에서 이불에 격발 연습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사제 폭발물까지 만들었는데 지금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신고 70분 뒤에 현장에 진입하는 등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청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황을 짚어보면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진입했던 시간은 밤 10시 43분쯤이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로 1시간 10분쯤 지난 시각입니다. 당시 경찰은 신고 8분 뒤인 9시 41분쯤에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총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 집 안에 있었다는 피해자 가족의 설명에 따라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는데요.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자 역시 구조되지 못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피해자인 아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은 가족들과 인근 거주자 안전 등을 고려해서 경찰 특공대를 요청했지만 대기를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신고 내용에 따라서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 줄 알았고 커튼이 쳐지지 않은 다른 방과 달리 거실은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 판단을 존중할 부분도 있고 경찰 특공대가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도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상급 기관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부적절하다며 일단 감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연 성분 다이어트 보조제라며 4년간 판매된 제품이 실제로는 각종 의약품과 금지 약물로 제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서는 15년 전 심각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까지 검출됐는데 일부 구매자는 이미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김조호 기자입니다. 방 한쪽 진열장에 다이어트 보조제가 가득합니다. 50대 A씨가 브라질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 밀반입한 제품입니다. 인터넷에 천연 성분으로 만든 식품으로 광고해 지난 4년 동안 판매했습니다.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와서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나왔습니다.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뇨제와 식욕 억제제, 변비약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시부트라민처럼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전문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는 성분입니다. 구매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A씨는 섭취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계속 제품을 팔았습니다. 약간은 있죠. 처음에 이제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운데 계속 하면 지금 부작용이에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팔다 남은 제품 1,2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한 해 전보다 51만 3천 명 늘어난 1,012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상승해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결혼식장과 사진 스튜디오 예약 등 결혼 서비스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지난달 기준 2,07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업체 515개를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조사한 결과 2달 전 2,101만 원보다 1.3%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이 3,336만 원으로 가장 비싸 경상도 1,153만 원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은 28도 이상, 체감온도 30도 이상을 유지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8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무척 덥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는 가운데 특히 제주도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원하기로 유명한 고산지대 태백마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펄펄 끓고 있는 셈입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지 못했던 강원도 태백의 모습입니다. 고원도시, 무폭염도시로 알려진 해발 900m 고산지대지만 지난해에는 7월에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더위가 찾아오며 8월 초반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빨리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 태백도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빠릅니다. 제주도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하고 내륙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강원도 고산지대인 태백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한라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곳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된 셈입니다. 한낮에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했고 고산지대 태백도 35도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4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광진구와 강남구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고 통월동 공식 관측소에서는 36.7도, 광주와 대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을 삼킨 극한 폭염은 이번 주까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누적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 등 전국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고온이 지속하고 밤에는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예년보다 심한 극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바다로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피서의 메카,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피서객이 가득합니다. 튜브에 몸을 의지한 채 물놀이를 즐기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여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바닷바람만으론 부족한지 선풍기 바람으로 열기를 식힙니다. 가족과 피서에 나선 엄마는 무더위를 잠시 잊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밤에도 계속 에어컨 틀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가족도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세가 수려한 경남 밀양 천왕산. 그 골짜기에 한여름에도 얼음이 연다는 천연기념물 224호 얼음골이 있습니다. 얼음은 이달 초에 녹았지만 냉장고에 들어온 듯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자연의 신비에 피서객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입구에서는 살짝 시원했는데 올라올수록 이 약간 냉장고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생각보다 아주 상쾌한 장소였습니다. 천연 에어컨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얼음골. 요즘 같은 무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얼음골 결빙지 앞입니다. 냉기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현재 밀양의 기온이 34도인데 얼음골의 온도는 1.7도입니다. 30도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심한 극한 더위가 계속되며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하루 100명 안팎의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평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땀 흘리는 수색 대원들을 위해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군인들이 구조견을 이끌고 긴 막대기로 쌓인 토사를 일일이 찔러가며 하천 주변을 걷습니다. 실종자 수색 열흘째, 소방과 군경 등 인력 1000여 명이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연일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수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점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북한강입니다. 수색은 실종자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햇빛이 반사돼 더 뜨거운 수면 위에서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물속을 탐지하고 수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중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위에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것도 세고 물에서 반사되는 그 광선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잠수 슈트를 또 입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열 발산이 안 돼가지고. 수색 현장을 돕는 시민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보트 수색에 동참한 해병대 전우에는 예전 실종 사건 당시에도 수색을 도왔던 베테랑들입니다. 2023년도 여중생 그 실종 때나 한여름에 한 달 이상을 실종 수색을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거는 못 느꼈어요. 소방지휘본부 옆에 있는 카페에서는 수색 이틀째부터 대원들에게 매일 시원한 음료와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이렇게 더운 날에 대원분들 수고하고 계시니까 시원한 음료랑 빵 같이 드시면서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폭염 속 수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측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막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보의 마지노선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대재해와 소비 쿠폰, 폭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협상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 지침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협상은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조바심을 갖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센 만큼 이 대통령이 돌발 변수를 막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앞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내줄 카드에 마지노선을 정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가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모두 15%로 맞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터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수입,
그리고 에너지와 무기 구매 등 윤곽을 드러낸 협상 타결의 공통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 세부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의 묘수는 무엇인지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우리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김 부회장이 어제 워싱턴으로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과 신사업 구상 등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미국 현지에서 관세 협상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빠 찬스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종일 뜨거웠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종일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역시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검증대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40분 넘게 싸웠습니다. 증인, 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 그리고 하루만 버티기. 자료를 100% 낸다라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다음 전장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갓 대학을 졸업한 최 후보자의 딸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건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 후광 덕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 이상하지 않을까요? 최 후보자는 해외 명문대학을 졸업한 딸이 이미 유명 회계법인에 합격한 상태였다면서 특혜로 취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이 합격이 됐었고요.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만 247억 원을 신고한 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매입 시기를 콕 찍으며 철벽 방어했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거의 한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냥 워렌 버핏도 그냥 저리가 할 정도인데. 최초 매입은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그러면 8년이나 되는 시차가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해명을 하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기자 출신으로 민간기업 CEO를 지낸 최 후보자는 문화가 곧 경제고 국제 경쟁력이라면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낭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됐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이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 사고를 질타하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까지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이 개념을 넓혔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긴 분쟁과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손봤습니다.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나 구사대 같은 사용자 불법 행위를 막으려다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져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핵심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라며 오히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이후 법 적용으로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세부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도 30대 여성이 사귀었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등 교제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도망치려는 승용차를 둘러쌉니다. 소화기 등으로 차의 앞뒤 유리창을 깨 진행을 막습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 용액을 뿌려 제압합니다. 혹시나 또 다른 칼을 또 소지하고 있는가 싶어 약간 두려움은 있었죠.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잡고 이 다친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을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시민들에게 붙잡힌 운전자는 울산의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입니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등을 담은 잠정 조치를 내리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골목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우체국 집배원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여자가 그 차 뒤에 누워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들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폴리스나 치고 생전 그런 일 별로 안 일어나는데. 경찰은 숨진 여성과 교제하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 150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 결과와 정기석 이사장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3달여 동안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세계 호랑이의 날을 맞아 에버랜드가 호랑이에게 비타민과 과일, 고기로 만든 얼음 케이크를 제공했습니다. 에버랜드는 또 여름나기를 도울 수 있도록 호랑이의 체온 조절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황토 진흙 목욕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호랑이의 날은 점차 사라져가는 야생 호랑이 보존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2010년 지정됐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민생회복과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논의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폭우 피해 관련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부여가 벌써 4년째 폭우로 큰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부여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에 걸쳐서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15개 시군 중에 무려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낸 기초단체가 1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올해 100억 이상 수해를 입었고요. 벌써 4년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열흘에 걸쳐서 사유시설은 100% 복구를 했고요. 공공시설만 지금 한 85%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날도 더워서 복구 작업 힘드실 텐데 모쪼록 좀 힘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낮에는 일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새벽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이미 그 기본 소득 정책을 제도화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제가 2018년 선거 때 민선 7기 군수로 재임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바로 부여군에서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충남 전역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농민수당을 기본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소득으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소득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께서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을 받고 있고요. 2인 가구일 경우는 45만 원씩 해서 90만 원, 3인 가구일 경우는 135만 원을 지급을 받는데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할 때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를 농민들과 전문가,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때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역화폐에 연계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외 유출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매출이 20-30%씩 증가를 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 농민수당을 받은 농민들과 또 부여군 내의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에서 이제 부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충남 전역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충남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연간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인당 4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만 원. 네. 시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충청남도가 30%를 지원을 하고 각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굿들의 페이라고 하나요? 네. 예, 굿들의 페이. 농민수당 같은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셨습니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짜 의식이라고 할까, 뭐 선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이 발달돼 있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이제 주력 그야말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나 급여생활제에 의존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여가 관광도시긴 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부여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가치, 공익성 이런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의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현금 지급을 한 게 아니라 굿드레페이라는 부여의 지역 화폐에다가 지급을 함으로써 역외로 나가지 않고 역내에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부여는 25% 정도의 자영업 매출이 신장됐었습니다. 예. 네, 농민수당이 이제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재정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취약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지방세, 그러니까 세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세수입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조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1조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런데 이제 교부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만 갖고도 뭐 1년에 한 3천억에서 3,500억 정도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했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재정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안 해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재원들을 전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수당으로 재원을 이전한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예. 부여 굿드레페이가 2022년도에 대통령상도 받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비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지역 화폐는 기존의 카드망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에 수수료도 지급하게 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해도 카드 사용자들이 사용한 것처럼 수수료를 내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화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이 충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쓰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농민수당처럼 각종 여러 가지 재원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주기로 협의했죠.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복지 포인트도 30%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노조와 협의했고 그리고 또 각종 결혼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 화폐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화폐의 활성화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보통 지역 화폐는 한번 사용하면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쓰거든요. 그 가맹점 주들이. 그런데 저희는 가맹점 주도 똑같이 소비자처럼 지역 화폐 사용자처럼 다른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5년간 5천억이 넘는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정책 발행이 한 10%가 좀 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재사용된 지역 화폐가 선순환 구조로 재사용된 지역 화폐가 11%가 넘습니다. 590억이 재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화폐의 순환적 화폐 기능을 담당하게 했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죠. 박정현 충남 부여 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폭염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도 이렇게 찌는 듯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우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은 아침까지 28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 온도는 30도로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6도, 대전 38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오다가 해안가에서 갑자기 높아지고 특히 방파제나 해안 구조물에 부딪히면 위력이 수십 배로 커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요.
따라서 방파제나 해안가 출입 시에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파도가 높은 지역이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안가에는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방송이 나올 경우 즉시 대피하고 만약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다면 생존 수영으로 힘을 아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목격한다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부력이 있는 물건을 던져준 뒤 구조대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